김종필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필입니다. 우리 신문을 통해서 세상을 깊게 들여다보고 또 내다보는 그런 시간이죠. 신문 읽어주는 남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너는 우리 보라 이보라 변호사가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TV 시청 유익한 실언 칼럼 3선 우리 이보라 변호사가 뽑은 세 꼭지는 첫 번째 1월 20일자 조호연 언론님께서 신문노에 올리신 제목은 이렇습니다. 노동자가 죽어야 사는 나라. 두 번째 꼭지는 이정환 인스티튜트 이사장께서 올리신 경제 시평인데 이익 공유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그다음에 세 번째 꼭지는 제가 쓴 실론이네요. 김종필 내일신문 정치팀장의 내일 실론. 제목은 이렇습니다. 대권 후보 NO, 대선 후보 YES. 엄선한 세 꼭지를 우리 이보라 변호사가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합시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 제가 맨 처음에 가져온 그 기사는 노동자가 죽어야 사는 나라라는 제목의 신문용 기고 글인데요. 이제 우리가 매년 이제 뉴스에서 시끄럽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 있을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구의역에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로 인해서 19살 청년이 목숨을 잃기도 했고, 얼마 전에도 많은 이제 산재사고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만 했는데, 기존의 이런 노동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이제 처벌을 받고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 그 목숨값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처벌되는 형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에 이제 법원의 산재 사망 사고 관련돼서 벌금이 사망자 1명당 869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그런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망 사건에 비해서 확실히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어느 정도 유한 부분들도 있고, 그것이 뭐 원인을 따져본다면 그간의 그 법에서 이제 허용하고 있는 형량이 기존 다른 사망 사고에 비해서 좀 더 약하다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얼마 전부터 논의가 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아무래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가 이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면 그 노동자의 목숨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법에 이제 처벌하고 있는 수위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보다는 약간 강화되어 있는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좀 더 사업장에서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이 법이 시행이 되게 되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법에 구멍이 많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이제 요즘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데, 당장 산재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 그러니까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산재 사망 사고의 법적 책임을 회사 대표에게 묻는 대신에 안전 담당자인 임직원에게 떠넘길 수 있도록 그 조항을 두고 있어서 아무래도 기업과 경영자의 책임으로부터 좀 더 이제 면책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좀 오가고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재계에서는 기업을 망하게 하는 법이 아닌가 뭐 이렇게 지금 반발도 오가고 있는데요. 이 그 신문로 게재글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생명의 가치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나라는 선진국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해서 좀 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환경을 확보하고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익공유제라는 단어가 또 실검에 상당히 크게 오가기도 했고, 저희도 이익공유제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이 시평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 작년부터 시작이 되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녁 9시면 문을 닫아야 되고
5명 이상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식당에서도 예전과 같은 이익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고, 아무래도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라는 소리들이 좀 더 크게 들려오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익 공유제라는 이 단어에 대한 논란이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익을 보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사람을 보상해서 그 조치의 동의를 받을 수 있어야 공정하고 사회적인 후생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 후생경제학이라는 그 학문에서 말하고 있는 보상의 원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보상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그 손해를 감수하는 업체들이 그 불공평에 저항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역수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의 정책들이 무력화돼서 감염의 위험이라든지 오히려 더 큰 위험들이 바로 내 앞에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라도 이 공유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이 논조인데요. 우리는 이 공유제가 이번에 이제 처음 도입되는 좀 생소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전에 2015년경에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에 무역이득 공유제라는 것이 이와 같은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기업이 손해를 보는 그 농민들에게 보상을 하고자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일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자발적 기부에 의존해서 농어촌 상생기금이라는 것으로 이제 기금을 마련을 해서 그 기금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농민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도입된 것을 이제 기억을 해본다면, 그 이익공유제라는 것은 그렇게 생소한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발적 기부에 실제로 임한 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이 여기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결국 이런 이제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국민 전체의 그런 이해관계를 따져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 때로는 또 세금 문제와도 일단 얽혀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얼마를 보상해야 되는지 그 기준조차도 사실은 지금 명확하지 않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해법으로서 실질적으로 어떤 매출이 감소가 되고 어떤 부분에서 이익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부터 좀 더 이제 살피지 않으면 이익 공유제라는 개념에 대해서 논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걸 실행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지적도 함께 오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불신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을 해서 좀 더 이제 공평하면서도 사회적인 그런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이 논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곡지로 넘어갑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대권이라는 말도 많이 듣게 되고 대선이라는 말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지적하셨다시피 저는 대권이라는 말은 좀 더 무섭게 느껴지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 논조에서 이 글을 쓰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떠실까요? Q&A에 대해서 대답하겠습니다. 노가 아니고 예스입니다. 네. 아무래도 권자라는 거는 권력이라든지 그런 큰 단어들을 좀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대권 후보라고 하면 좀 더 무섭고 좀 더 이제 칼을 휘두를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대선 후보라고 하면 그 선자라는 것이 결국은 선택하다, 선거를 한다 할 때 선자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더 뽑는 그런 적극적인 이미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는 권력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한 번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제1조 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조항에만 권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헌법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의 모든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력이라는 것을, 그 권력이 나오는 것은 국민이고요. 그것을 한정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헌법에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단어의 연원으로부터 따져본다면 대권이라는 것은 그 권력을 추구하는 후보자 중심적인 관점이 되는 거고, 대선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민에게 봉사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할 큰 선택을 한다는 주권자 중심의 관점에서 이제 표현한 단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딩동댕입니다.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대권이라든지 대선이라는 이 단어에 이제 에 대해서 이제 적시를 하게 된 최근의 사건 중 하나라고 얘기한다면,
사면론이 불거지면서 저희도 지난주에 사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의 대전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고 이제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입장 발표로 인해서 많은 이제 갑론을박하던 여론들이 좀 더 잠재워지고, 사면에 대해서는 시기상조이고 국민의 그런 합의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헌법 정신에 따라서 사면제도를 이제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국민의 권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받아서 행사할 수 있지만, 그 권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천부적인 헌법 정신에 따라서 국민이 주는 권력이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원칙을 집권층이 혹은 권력층이 그걸 기억을 하고, 이런 남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기감이라든지 위험 의식을 좀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제대로 된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도 들고요. 국민들도 이런 이제 사면권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그런 주권자로서 그런 위임하고 있는 그런 권력에 대해서 큰 선택이라는 입장에서 정치적 자주성을 스스로 획득하고, 대한민국 그 국민 한 명 한 명이 주권자로서 주권 재민, 국민 주권의 민주주의 원칙과 헌법 정신에 따라서 그런 대선 혹은 선거에도 임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 힘을 더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이 글의 메인 이제 글쓴이이신 분의 생각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땡큐입니다. 예, 결론적으로 이제 권력지향적인 행태에 대해서 또 주권자의 정치적 자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민주주의 발전이다. 뭐 이런 맥락이겠죠. 네. 우리 또 변호사시니까 헌법같이 또 헌법의 창으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세 꼭지 정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두 분 다 고민과 또 고려, 또 그 디테일한 뭐죠 이거죠 그래픽까지 준비도 하셨고 또 전문성을 살려서 잘 브리핑 해주셨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또 2주 후에 만나게 되죠. 네. 네. 그때는 확진자 증가 추이가 더욱 꺾여서 또 대면 소통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전문가들의 중장기적 전망에 따르면 아직도 비관적인 상황이라 우리가 더욱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수고하셨고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방송 시간까지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위에 그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고 공유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어요.